윤심덕은요, 조선 총독부가 운영하는 관비 유학생 시험을 통해 유학비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으로 유학 가는 여학생 많았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 일본 유학생 중에서 여성은 5손가락 안에 꼽혔습니다. 게다가 그중에 성악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 간 여성은요, 윤심덕이 최초였습니다. 거의 없죠, 아예. 실력까지 뛰어났던 윤심덕의 이름은요, 이내 유학생들 사이에 쫙 퍼집니다. 어디에서든 주목받던 인싸 윤심덕의 인기는요, 일본에서도 여전했습니다. 자, 그렇게 도쿄 음악학교에 다니며 이 체계적인 성악 공부를 시작한 윤심덕은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가졌던 꿈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희망에 부풉니다. 1922년 초여름, 도쿄 음악학교의 졸업 발표회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뭐 졸업 발표회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겠습니까? 윤심덕. 네. 바로 윤심덕. 윤심덕은요, 또 한 번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습니다. 그야말로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도쿄에서 네로라 하는 극장의 지배인이 곧장 윤심덕을 찾아가 월 150엔 급여 줄 테니 우리 극장의 전속 여배우가 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제안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캐스팅. 그 당시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당시 일본에서 대졸 초임의 월급이 50에서 60엔 정도였습니다. 어? 2배 정도인가요? 3배? 세 배. 네, 와, 파격의 파격인데요? 윤심덕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윤심덕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단칼이요. 왜요? 왜지? 만약에 윤심덕이 안정적인 직업과 좀 더 많은 보수를 원했다면 부모님의 바람대로 의사가 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탈리아에 가서 성악가가 되겠다는 꿈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거액의 제안을 단박에 거절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윤심덕이 또 한 번 안정적 미래를 제 발로 걷어차고 자신이 원하는 꿈, 이탈리아 유학을 위해 달려가기로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윤심덕이 도쿄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23년 6월 26일, 윤심덕은요, 성악가 윤심덕으로 첫 데뷔 무대를 갖게 됩니다. 경성의 종로중앙청년회관에서 첫 데뷔 무대를 갖게 된 윤심덕. 윤심덕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윤심덕. 이 이름은 실로 여왕의 위세를 떨치는 이름이다. 당시 신여성이란 잡지에서 윤심덕을 여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첫 공연 이후 윤심덕은요, 1세대 여성 소프라노로 승승장구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는 이 낯선 성악 공연임에도 불구하고요, 연일 매진 행렬을 이어갑니다. 윤심덕의 인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자, 조선에 돌아와서 스타가 된 윤심덕. 하지만 윤심덕은요, 치솟는 인기에도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인기, 명성과는 다르게 윤심덕의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현실이죠. 맞아요. 오, 진짜요?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도 돈을 네. 잘 못 받나요? 그 시대에 노래를 해서 뭐 이렇게 생활을 꾸려나가기 사실 힘들었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정말 그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아, 그래요? 네. 윤심덕이 받는 출연료라고 해봐야 고작 교통비, 화장품값 정도였죠. 와, 너무 낮다. 공연을 하면 할수록 이탈리아에 가서 성악을 제대로 배우고 또 세계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윤심덕의 갈망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무거운 돌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처럼 윤심덕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죠. 그런데
윤심덕이 27살이 되던 1924년 누군가가 윤심덕을 불쑥 찾아옵니다. 윤심덕을 찾아온 사람들 다름 아닌 윤심덕의 가족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윤심덕 아버지가 온 가족들을 이끌고 불쑥 윤심덕이 있는 경성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윤심덕에게 이렇게 말했죠. 일본 유학도 다녀왔고 공부도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라고 한 겁니다. 윤심덕의 아버지는요, 딸이 여기저기에 초청 공연 다니고 여왕으로 불리며 그 이름을 떨치고 있으니 떼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해하시지. 그럴 수 있죠. 워낙에 인기가 높았으니까. 그렇죠. 생활비 높기로 소문난 경성에서 윤심덕은 갑자기 4명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생계형 가수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 혼자 지금 이 꿈을 펼치기 위해서 헤쳐나가는 이 기간, 그 기간도 힘들 텐데 이제 어깨에 짐이 더 얹어진 거잖아요. 그럼 점점 더 자기의 그 희망하고 멀어지는 그런 현실이니까. 효심이 지극했던 윤심덕은요, 무대에 선 것 외에 시간 강사 일은 물론이고요, 틈틈이 음악 개인 교수 일까지 하면서 밤낮 없이 일합니다. 돈 한 푼 벌지 못하는 부모님과 미성년인 두 동생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윤심덕의 고민은 날로 깊어져 갔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답답하기만 했을 겁니다. 그러던 1924년 슈퍼스타 윤심덕의 뜻밖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기사를 본 사람들은요,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어떤 소식이었는지 기사를 한번 보시죠. 김우진? 윤양에게는 실로 유력한 혼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윤심덕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윤심덕의 결혼 소식이 삽시간에 쫙 퍼집니다. 윤심덕과 혼담이 오간 남자의 정체는 김홍기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실 윤심덕이 김홍기와 만난 건 윤심덕 부모님의 성화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윤심덕의 나이가 27살이었거든요. 어우, 당시로서는 결혼할 나이가 훌쩍 지난 네. 노처녀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심덕이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김홍기를 몇 차례 만났는데 그게 기사가 된 거예요. 아, 그냥 스캔들이 난 거네요. 효심이 지극했던 윤심덕. 부모님의 바람대로 재력가 김홍기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윤심덕의 거절로 혼담은 취소됐습니다. 아, 결국에는 한바탕 소동은 끝이 났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까지 받으며 윤심덕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성악가로서 윤심덕이 설 수 있는 무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924년 11월 윤심덕은요, 자신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특별한 도전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조현미 씨, 이때 네. 윤심덕이 도전한 일 무엇이죠? 라디오 DJ였어요. 라디오 DJ? 그러니까 그것도 최초였죠. 조선총독부에서 경성방송국을 만들기 위해 이제 시험 방송을 했거든요. 그때 윤심덕이 라디오 DJ로서 도전을 한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윤심덕의 라디오 그런 느낌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윤심덕이 워낙에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잘 됐어요. 또 윤심덕은 라디오에서 아주 정통성악보다 대중과 좀 더 접점이 있는 세미클래식을 주로 불렀다 그래요. 그리고 윤심덕이 이때부터 레코딩을 취입을 해서 팔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윤심덕은 대중 가수로서의 명성을 떨치게 된 거죠. 연예인이네요. 성악가, 라디오 DJ, 그리고 대중가수 윤심덕까지. 윤심덕은 최초의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하며 그 명성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24년 늦은 가을, 윤심덕의 남동생 윤기성은요, 누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네요.
당시 윤심덕의 남동생도 누나의 뒤를 이어서 성악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남동생이 성악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다는 소식을 전한 거였습니다. 오. 그런데 이어지는 남동생의 한마디에 윤심덕의 가슴은 이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미국까지 가는 백값 600원이 필요하다면서 윤심덕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백값 600원은요, 지금으로 치면 대략 1,200만 원 정도 되는 큰 금액입니다. 너무 크다. 엄청 큰 금액인데요. 윤심덕은 또 한 번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유. 그러던 어느 날 경성의 소문난 갑부 이용문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윤심덕과 윤심덕 동생의 소식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흔쾌히 모든 여비를 대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왜 조심해야 갑자기? 조심해야 돼. 왜요? 이용무는 전도유망한 젊은이들의 해외 유학을 지원해주는 독지가로 비교적 우와. 유명했어요. 게다가 윤심덕이 또 워낙에 화제의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심덕이 동생의 유학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걸 이용문이 듣게 됐겠죠. 그래서 이용문이 윤심덕에게 도움의 손길을 이제 내민 거예요. 갑부 이용문의 솔깃한 제안에도 윤심덕은 며칠 동안 망설였습니다. 괜히 돈을 받았다가 이상한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된 거죠. 하지만 윤심덕이는 갑자기 600원이란 큰 돈을 구할 만한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윤심덕은 그의 집에 방문해 후원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유학을 떠나고 9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심상치 않은 소문이 들려옵니다. 소문을 들은 윤심덕은 너무 놀라 다리가 풀릴 뻔했죠. 대체 윤심덕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윤심덕이 첩이 되었다는 소문이 한번 퍼지자 혹독한 비난과 매도를 가하였다. 그래, 일본까지 가서 공부하고 오더니 끝끝내 남이 첩이 되고 말아. 그 말괄량이가 황금의 세력에 눌렸지 뭐야. 저는 별 수 있나? 루머, 아이고야. 이런 걸 걱정한 거였잖아요. 처음에 돈 받을 때. 마치 윤심덕이 갑부 이용문에게 돈을 얻어내기 위해 문란한 행동을 한 것처럼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혼인 스캔들에 이어 이번에는 성 스캔들까지 또 한 번 윤심덕의 발목을 잡는 악성 루머가 퍼진 거죠. 윤심덕이 미처 해명할 틈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안동에 사는 언니 집으로 내려갑니다. 핏발치는 대중의 비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이후 윤심덕은 칩거 생활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서 멀어지기 위해 완전히 활동을 중단한 겁니다. 칩거 생활 1년여 만에야 겨우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며 독창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윤심덕의 공연은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쌓이고 쌓이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윤심덕에 대한 대중들의 오해가 이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았거든요. 제대로 실패의 쓴맛을 본 윤심덕은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죠. 독창회를 실패하고 몇 개월 뒤 윤심덕은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연극 배우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우와, 근데 배우를- 예상 외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프라노로 무대에 서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윤심덕은 이제 노래 대신 연기로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해야겠다고 다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윤심덕이 배우가 되기로 결심한 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배우, 특히 여배우를 보는 인식, 지금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요? 어땠길래?
지금과 달리 일제강점기 여배우는 천한 직업으로 인식이 됐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기생집에 돌아다니면서 여배우를 이제 섭외를 하는가 하면 한 기생에게 여배우가 돼달라고 요구를 하자 그 기생이 따귀를 날리는 일까지 있었던 거죠. 야, 그 정도로 낮게 보여? 그러니까 기생조차도 꺼리는 여배우의 길을 윤심덕이 선택을 한 겁니다. 윤심덕의 연기를 보고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찹니다. 못했어요? 아이고야. 윤심덕이 절치부심 준비한 연극마저 실패하고 만 겁니다. 아이고. 윤심덕은 살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윤심덕은 방송국 출연은 물론이고요. 일본의 한 레코드 회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음반 취입을 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자, 그렇게 음반 제작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갈 준비를 하던 윤심덕은 1925년 겨울 끝자락에 조선 총독부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습니다. お前が윤심덕か? 그렇습니다. 한국말로. 너에게 아주 멋진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마. 조선 총독부의 촉탁 가수라는 영광을 너에게 주려 한다. 조선 총독부가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해서 노래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일본 제국의 영광을 위한 각종 공연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 네 노래로 우매한 조선인들을 개조해 그들에게 황국 정신을 주입시켜라. 총독부 장학생으로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했으니 보답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의 전속 가수가 되어 일본 노래를 부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윤심덕의 자존심은 물론이고요. 겨우겨우 지켜오던 자존감까지 산산조각내는 그런 명령이었죠. 왜냐하면 조선 총독부의 특별 촉탁 가수는 그냥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일본군 관료 앞에 나서는 기생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윤심덕은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핑계를 대고 급히 자리를 벗어납니다. 이후 윤심덕은 레코드 회사와 계약한 26곡의 녹음을 무사히 마칩니다. 그런데 마지막 곡까지 녹음을 마친 윤심덕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失礼でなければもう一曲歌っ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いいよいいよ、それはありがたい。曲名は何ていうのですか?さえちゃみ 첫 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 삶의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갈 위에 춤추는 자도다. 금방이라도 삶을 포기할 것 같은 굉장히 지금 세상살이에 지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참 어린 나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닌데 이 삶을 어린 나이에 관통한 거 아닐까 싶어요. 정말 다 가져봤지만 정말 광야에 헤매는 듯한 이런 삶, 허무한 삶을 노래로서 표현한 거 아닌가. 이 가사도 직접 쓴 거거든요. 아, 네. 가사도 직접 쓴 직접 거예요? 썼어.